자, 이제 75쪽을 보시면은 제8편 감정평가론 부분이죠. 전에 공부를 해보셨던 분들도 그러하고 또 새롭게 공부하신 분도 그러하시겠지만 주변에서 한 말씀 좀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감평은 참 어렵다. 이 감정평가론을 어떻게 공부해야 되느냐 이런 식으로 말씀들 많이 하셔요. 근데 저의 답변은 명쾌합니다. 안 해도 돼요. 왜? 무슨 말이냐? 감정평가론 전체 분야에서 전체 6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럼 6문제나 되는데 뭘 안 해도 되느냐? 그게 아니라 6문제 중에서 우리 감평론은 총론과 강론이 나뉘어져요. 근데 총론 부분은요, 감정평가 총론 부분은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신 만큼 거기 3문제 나오는데 충분히 맞춰요. 그러니까 감정평가 총론에서 3문제가 나온다. 근데 그 3문제는 여러분 노력으로 인해서 충분히 다 맞출 수가 있다. 그럼 나머지 3문제가 남았죠? 근데 강론 부분에서 3문제가 나오는데 그 강론 부분도 감정평가 3방식이라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직과 공시에 관한 공시에 관한 법률 부분에서 한 문제가 나와요. 그럼 봐봐요. 감정평가는 총론과 강론이 나뉘어지는데 이때 총론 부분에서 3문제, 강론에서 3문제. 근데 이 총론의 3문제는 우리들의 노력으로 충분히 풀어낼 수가 있다. 이건 충분히 풀어낼 수가 있어요. 근데 강론의 3문제인데 3방식이라는 부분에서 2문제가 출제가 되고 그 다음에 그 직과 공시에 관한 법률에서 법문제가 1문제가 출제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법률 부분은요, 여러분 우리 개론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 전부가 법 아닙니까? 그럼 법률 과목의 특징이 뭡니까? 잘 나올 만한 규정 죽어라고 외우면 그 문제 맞출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오케이? 그럼 봐봐요. 전체 6문제 중에서 여러분들의 노력으로 충분히 맞출 수 있는 문제가 4문제예요. 근데 나머지 2문제가 감정평가 3방식인데 이 감평 3방식은 1년 내내 죽어라고 해도 못 맞아요. 양은 되게 많아요. 양은 엄청나게 많고 암기량도 많고 이해도 어렵고 근데 그걸 다 해봤자 몇 문제 만난다? 2문제. 근데 그거 빼고 충분히 우리가 암기를 한다든지 조금만 이해하더라도 맞출 수 있는 문제가 몇 문제? 4문제. 아시겠어요? 그러면 아주 어려운 3방식 내용을 포기한다 할지라도 감평 6문제 중에 4문제를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 2문제는 요 감평론보다 보다 쉬운 총론이나 정책론 이런 부분에서 나머지 문제를 더 많이 맞춰주기만 한다면 충분히 합격은 가능할 수 있다는 얘기죠. 오케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예요? 감정평가 3방식의 2문제를 맞추고자 노력하는 시간이 10시간이라면 다른 부분에서 2문제, 3문제를 맞추기 위해 노력하는 시간은 2시간에 불과하다. 그럼 여러분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당연히 훨씬 적은 시간으로 보다 많은 문제를 맞출 수 있는 부분을 더 많이 노력하고 공부하면 그것이 훨씬 합격 입장에서는 지름길이 될 수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어려운 감평 3방식은 안 하셔도 돼요. 그러나 어디까지나 6월달까지는 이론 수업이 계속 진행이 되니까 그때까지는 한번 해보려고 갖은 노력을 기울인 뒤에 그 6월, 7월 때부터도 도저히 3방식은 안 되겠다 싶을 때 그때 가서 포기해도 늦지는 않는다 그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대부분 수험생들이 이게 인터넷도 뒤져보면 게시판에 도대체 감정평가로는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도저히 감이 안 잡힌다. 너무나 힘들다. 이런 뭐라고 할까요? 힘든 것을 많이 토로들 하시고 계신데 저의 답변은 여러분이 우리가 감정평가사를 목표로 하는 시험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아주 어려운 감정평가 분야까지는 모른다 하더라도 실무에도 큰 지장이 없고 합격에도 큰 지장이 없다는 거죠. 좀 더 쉬운 총론이라든지 또는 무슨 경제, 정책 이런 분야에서 여기 2문제 틀리는 거 서너 문제 더 맞춰주면 합격에는 지장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좀 편한 마음으로 공부를 하시면 되는 거지. 아니 감평 그 어려운 걸 제가 봐도 감평 3방식은 어렵단 말이에요. 그 어려운 걸 축 팍 파고 들어가면 그래서 꼴랑 한 문제 맞아. 그 나머지 10문제를 포기돼. 그럼 이게 무슨 학습입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너무 그렇게 어려워하지 마시고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감평 3방식도
여러분이 하다 보면 기본적인 내용이 있고 깊숙한 내용이 있어요. 그럼 기본적인 내용까지만 익혀라. 그래도 문제가 쉽게 나오면 그 3방식 문제도 충분히 맞출 수가 있거든요. 근데 어렵게 만약 상대방 출제자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심도 깊은 문제를 내잖아요. 그럼 선생들도 그거 쉽지 않아요. 근데 학생들이 그걸 맞춘다? 불가능한 거죠. 그럴 바엔 차라리 기본적인 내용만 학습하고 좀 더 쉽게 맞출 수 있는 부분을 더 많이 해서 점수를 높게 만드는 게 훨씬 낫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이게 수능처럼 난이도가 높은 거 맞추면 5점이고 난이도 낮은 거 맞추면 2점 준다. 이러면 해야죠. 근데 이 어려운 걸 맞춰도 2.5점이고 공부 하나도 안 하고 상식으로 봐도 이게 답이네. 이걸 맞춰도 똑같은 2.5점인데 못하러 그런 학습법을 채택하고 계십니까? 그럴 필요 전혀 없습니다. 예. 자, 그러면 맨 처음에 감정평가란 말 나오는데요. 요 단어부터 한번 해석을 해볼까요? 감정평가다. 여러분, 우리가 일상에서 감정평가라고 한다면 주로 부동산이 떠오르면서 토지나 건물의 가치가 어느 정도인가 이걸 판단하는 활동 또는 작업이 감정평가 아니냐라고 생각들 하시죠? 맞아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런데 우리 시험 지문에는 그렇게 간단히 나오지는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나오게 되냐면 감정평가란 토지 등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여 그 결과를 가액으로 표시하는 작업 또는 활동을 말한다 라고 나옵니다. 근데 그것은 무조건 외워야 될 문장인 게 왜? 감정평가 규칙이라는 법규에서 감정평가라는 말의 뜻을 정의하고 있기 때문에 일종의 법의 규정이라는 거죠. 일종의 법의 규정이니까 법의 규정은 있는 그대로 외울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오케이? 그래 다시 한번. 자, 감정평가 규칙이라는 법규에서 감정평가라는 말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다? 토지 등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여 그 결과를 가액으로 표시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오케이? 이 한자 적어놨는 게 뭐예요? 한국.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일본, 미국. 네, 일은 일본이고 미는 미국이죠. 그러니까 한식, 일식, 미국식. 한국 사람은 당연히 한국이지 뭐 한자 뭐라 적어놨어? 당연한 거. 당연한 거라고요? 당연한 건 아니죠. 만약 한국이란 말을 안 써놨으면 그게 한국 건지 프랑스 건지 어떻게 합니까? 한국말로 적어놨고 우리가 다 한국 사람인데. 에이, 그럼 2번, 3번도 한글인데요. 그렇게 따지시면. 자, 근데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근데 거기서 제가 2번, 3번은요, 역시 뭐냐면 구색을 맞추고자 쓴 거예요. 2번, 3번은. 그럼 얘네들은 이런 식으로 잘 나오지도 않고 나온다 하더라도 한번 읽어보면 부동산 가격에 대한 전문가의 판단이자 의견이다. 이게 일본인 건 모른다 할지라도 요게 감정평가를 얘기한다라는 정도는 유추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이게 그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지 달달 외울 필요까지는 없는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서 가로 2번에 감정평가의 기능을 보면 경제적 기능과 정책적 기능 두 가지가 구별이 되죠. 근데 저 같으면요, 둘 중에 하나만 기억할 거예요. 왜냐? 정책적 기능은 4개가 있죠. 근데 경제적 기능은 3가지 있죠. 우리 보기 몇 개? 5개. 그럼 3가지밖에 없는 경제적 기능은 보기를 만들 수가 없슈. 그래서 정책적 기능만 외워두면 게임 끝나요.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 다음 감정평가의 기능 중 그 성격이 다른 것을 고르시오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럼 1번부터 4번까지 예컨대 그 정책적 기능의 내용이 들어가 있다면 나머지 보기 하나가 경제적 기능에 해당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정답을 고르시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런데 저는 지금 양쪽의 표현을 한번 비교를 해드릴 거예요. 가장 첫 번째를 비교해 볼까요? 지금 정책적 기능에서 첫 번째에 어떤 말이 나와요? 효율적인 관리 규제란 말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오른쪽 경제적 기능에는 효율적인 자원 배분이란 말이 나와 있죠. 그래요? 그럼 어떤 것에서 일단 여러분이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냐면
둘 다 효율적이란 말이 붙잖아요. 그렇죠? 근데 효율적이란 말이 붙었을 때 그 뒤에 말이 관리 규제란 말이 나오면 정책이고 자원 배분이란 말이 나오면 경제다. 이런 차이점을 일단 문장 표현상 차이점을 구분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이게 가장 헷갈립니다. 지금 정책적 기능에서 두 번째를 보시면 적정 가격 형성 유도 기능이다.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게 또 배운 게 비용이라고, 아는 게 비용이라고, 가격자가 나왔잖아요.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거, 가격은, 그렇지. 가격은 어떤 물건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시장에서 결정된다. 이게 사실 맞는 말이거든요. 가격 자체는 어디서? 시장에서 결정돼요. 그러면 시장이나 수요 공급이란 말은 우리가 경제론에서 배웠는데 그럼 이건 경제적 기능이 아닐까라고 착각들을 많이 해요. 그런데 그 문장을 잘 보세요. 가격 형성 다음에 무슨 말 붙었어요? 유도. 이게 포인트라고. 가격 형성이 포인트가 아니라 유도가 포인트예요. 오케이? 그럼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자, 가격 형성까지만 끊으면 여러분이 착각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그래, 가격은 특정 재화, 즉 특정 물건의 수요 공급에 의해서 시장에서 결정되는 게 가격 맞아요. 그런데 가격 형성에서 끊어지는 게 아니고 유도한다 그랬잖아요. 오케이? 따라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시장에서 어떤 물건의 가격이 적정하게 형성되도록 유도하는 것은 정부의 역할 아니야 그 말이에요. 바로 그런 관점에서 정책적 기능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장을 보실 때도 포인트가 되는 단어를 어디에 집중하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질 수 있는 거죠. 가격만 가지고 보면 경제라고 오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가격을 적정하게 형성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역할은 누구의 역할이다? 정부의 역할 아니에요. 바로 그런 점에서 정책적 기능인 거예요. 그런데 오른쪽 보세요. 질서 확립 나와요. 경제적 기능에서 두 번째 줄 질서 확립 나옵니까? 예. 이게 또 헤매는 거예요. 왜? 우리가 보통 질서 확립 그러면 갑자기 경찰관 아저씨, 검찰, 정부네 떠오르잖아요. 근데 여기서의 질서 확립이란 말의 뜻은 시장 참여자 스스로에 의한 질서 확립이에요. 그러니까 시장의 질서 확립이기 때문에 이건 경제적 기능이지 정책적 기능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다시 왼쪽 오시면 과세 나와요. 여러분 세금 누가 부과해요? 정부나 지자체 등 공공이 부과하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경제가 될 수가 없을 것이고 또 손실보상, 토지 수용할 때 손실보상 누가 해요? 정부가 하잖아요. 그러니까 손실보상이라는 단어 또는 세금 부과라는 단어는 정부와 연결성이 강하기 때문에 이걸 경제적 기능이라고 착각하진 않아요. 그런데 조금 전에 본 거 질서 확립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정책, 또 가격 형성은 경제라고 정반대로 착각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겠죠. 주로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의 혼란을 유발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가격 형성 유도라는 말에서도 가격이 포인트가 아니라 유도가 포인트고 질서 확립도 시장 스스로 시장 질서를 확립하는 것이므로 정책이 아니라 경제적 기능에 속한다. 요것만 구분이 되면 나머지 표현은 그리 어렵지 않게 정책과 경제가 구분될 수 있을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겠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서 감정평가의 필요성 나오는데 이런 것들은 나중에 본 수업 때 차근차근 수업을 진행하면 돼요. 자, 넘겨볼까요? 넘겨보시면 표가 나오는데 감정평가에 분류해가지고 이 감정평가는 방법들에 대해서 쭉 서술되어 있죠. 요거 기본이 있죠. 무조건 다 알아야 되는 거죠. 근데요, 별거 아니에요. 이게 종류는 되게 많아 보이잖아요. 근데 별거 아니라고요. 첫째, 누가 감정평가하느냐? 평가 주체에 따라서 공적 평가와 공인 평가가 구분될 거예요. 나와 있죠. 네, 그런데 공적 평가는 말 그대로 공적 기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평가가 공적 평가라고 보시면 되고요. 공인 평가할 때 요거 외우기 쉽게 하려면
원래 공인할 때 그 인이요. 한자로는 사람 인자가 아니에요. 사람 인자가 아니지만 우리는 어떻게? 사람 인자로 보자 이거예요. 오케이? 따라서 공적 기관의 의뢰를 받은 개인에 의한 평가. 사람에 의한 평가. 이걸 뭐라고 한다? 공인평가다 그래요. 여러분 한국감정평가원이라고 들어보셨죠? 그 소속 감정평가사들이 있잖아요. 그럼 어때요? 어느 땅 수용한다? 그럼 보상해 줘야 되죠. 그럼 토지 보상해 주려면 그 토지의 가치가 얼마인지 알아야 보상가가 결정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 공적기관의 의뢰를 받은 한국감정평가원 소속의 감정평가사가 출장해서 감정평가할 것 아닙니까? 그럼 그것은 공적기관이 아니라 개인에 의한 평가죠. 이런 경우를 뭐라 그런다? 공인평가. 근데 우리나라의 감정평가는 공인평가지 공적평가가 아닌 거예요. 오케이?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평가 목적에 있어요. 평가 목적. 그 순서는 관계하지 마시고, 자, 평가 목적에 따른 구분해서 공익평가와 사익평가 있습니까? 나와요? 네. 근데 그건 말뜻 그대로죠. 아, 공공의 이익을 위한 평가면 공익이고, 개인의 사적 이익을 위한 평가면 사익평가죠. 별거 없지 않습니까? 물론 나중에 이제 종류를 섞어 놓는 경우 있는데, 예컨대 그 토지 수용 시 보상을 위한 감정평가는 개인의 사적 이익이 아니래요. 그래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평가이기 때문에 토지 수용 시 감정평가는 공익평가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우리 은행에 돈 빌릴 때 내가 보유한 주택들을 담보로 제공하고 돈 빌리잖아요. 그럼 은행도 그 담보 물건의 가치를 평가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은행이 그 담보 물건의 가치를 평가하는 것은 은행 개인의 이익이니까 이건 사익평가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오케이? 그 다음에 이게 강제성, 반드시 해야 되느냐 하지 않아야 되느냐, 강제성에 따라서 임의적 평가와 필수적 평가 구분되고 있습니까? 그런 말 없어요? 필수평가, 임의평가. 이건 뭐냐면 필수란 말은 반드시의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해야 된다, 필수평가.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된다, 임의적 평가. 이런 의미만 가볍게 구분하시면 돼요. 오케이? 그 다음에 평가인이 몇 명이냐. 평가사의 수에 따라서 감정평가사 혼자 하면 단독평가. 2명 이상 다수 여럿이서 평가하면 이 말은 여러 개가 돼요. 뭐 공동평가해도 되고요. 합의제 평가라고 해도 되고 다수평가라고 해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오케이? 근데 그런 것들은 말만 딱 보더라도 단독이면 혼자, 공동이면 여러 명, 뭐 합의제 여러 명 이런 의미 파악이 금방 되지 않습니까? 그래요? 잠깐 주목. 여러분 나중에 이제 그 내용들도 알아야 되는데요. 외울 게 없어. 혼자 할 때는 여러 명이 할 때보다 신속성은 높죠. 신속한 평가는 되잖아요. 그런데 신중성은 떨어지죠. 오케이? 그럼 뒤집어서 여러 명이 할 때는 한 명이 할 때보다 신속성은, 신중성은 이걸 왜 외우는 거지? 이걸 왜 외웁니까? 당연한 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다? 이걸 묶어서 이런 식의 표현 가능해요. 단독 평가에 비하여 합의제 평가는 평가의 신속성은 저하되는 반면 평가의 신중성 및 객관성은 높아진다. 높아진다는 말을 어렵게 바꾸면 제고된다. 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런 것들을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알 말이지. 뭘 교과서에 있는 말을 따로 외우려고 노력들을 하십니까? 그러니 암기량이 쓸데없이 늘어나죠. 아시겠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런데 그래서 그 위에 이런 것들은 사실 말들만 하면 돼요. 말들만. 그러면 어떤 걸 잘 알아야 되느냐? 거기 여러분 거기 그 중간쯤에 보시면 현황평가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아래 소급, 기한, 조건 나오죠. 요 4개를 묶어봐요. 4개를 묶어봐. 묶으셨죠? 근데 이게요, 원래는 주목, 원래 나중에 교과서 보면 얘네 4개는 평가 조건에 의한 분류, 뭐 전제 조건에 의한 분류, 이렇게 제목이 나와요. 그런데 제목은 그렇게 나오지만 우리가 이해할 때는 시점으로 구분하면 아주 쉬워집니다. 시점. 여러분, 국어 시간에 시점 그러면 과거, 현재, 미래 배웠잖아요. 그렇죠? 오케이? 과거, 현재, 미래 몰라요?
아시죠? 그럼 여러분 법에서도 소급이란 말 들어봤을 거 아니냐고. 소급한다는 게 무슨 말이요? 과거로 올라간다는 얘기 아니요. 따라서 시점상 과거자가 나오면 무조건 답이 뭐다? 소급평가다. 그 다음에 현황이 뭐냐? 현재 상황의 준말이고. 그럼 시점이 뭐예요? 현재죠. 오케이? 그러니까 뭐다? 현재 상태 그대로 평가가 이루어지는 게 현황평가죠. 오케이? 또 과거의 일정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게 뭐다? 소급평가. 그럼 봐봐요. 소급 과거 나왔죠? 현황 현재 나왔죠? 그 시점상 뭐 아직 안 나왔어요. 미래 안 나왔잖아요. 그럼 조건과 기한은 시점이 미래란 말이에요. 근데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 불확실한 미래가 전제가 되면 조건부 평가. 확실한 미래가 전제가 될 때는 기한부 평가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오케이? 그러니까 다시 한번 주목해 보세요. 원래 나중에 기본서 받으면 원래 제목은 어떻게 나온다? 전제 조건에 의한 분류 또는 그 다음에 또는 뭐예요? 평가 조건에 의한 분류 이렇게 제목이 나와요. 근데 우리가 학습하고 이해할 때는 시점으로 구분하면 보다 쉽지 않느냐. 시점상 과거, 현재, 미래가 나뉘어질 때 과거 시점 관련된 건 소급평가, 현재 시점 관련된 건 현황평가, 미래 시점 관련된 건 조건과 기한부 평가. 이 중에서 확실한 미래, 확실자가 나오면 기한, 불확실 나오면 조건. 이것만 구분하면 돼요. 여러분 예컨대 요거 한번 잘 들어보세요. A라는 토지가 3년 후에 상업용이 된다면 5억이다 라고 나왔대요. 그럼 A라는 토지가 3년 후에 상업용이 된다면 그랬잖아요. 조건이죠. 근데 이때 이 말을 해석해봐요. 상업용이 되는 게 확실해요? 불확실해요? 불확실해요. 상업용이 된다면 이 말은 상업용이 될 수도 있고 아니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건 확실하다 불확실하다. 이렇게 불확실한 미래가 존재가 될 때는 조건이란 말 쓴다는 말이에요. 아시겠죠? 오케이? 자, 그리고 그 아래 보시면 대상 물건에 의한 분류 나오죠? 이거 물건. 근데 여기서 개별평가 나와요? 개별? 그럼 그 아래에 부분평가, 개별, 구분 나오는데 여기서 보면 일괄과 부분을 묶으세요. 일괄과 부분을 묶으세요. 첫 번째, 두 번째 묶고 세 번째, 네 번째 묶으세요. 묶으셨어요? 예. 그 왜 묶어야 되냐면 아주 간단하기 때문에 묶어야 돼요. 지금 물건에 따른 분류 그랬잖아요. 그러면 만약 문장에서 그 평가의 대상 물건이 하나래. 하나의 물건자 나오잖아요. 이럴 때 정답은 개별 아니면 구분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평가 대상 물건이 복합부동산. 복합부동산일 때는 일괄 아니면 부분 평가 둘 중에 하나가 답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만 가지고도 기초적인 문장은 충분히 해석이 돼요. 예컨대 어떻게 나오느냐. 자, 문장 속에 하나의 물건이란 말이 붙었어요. 근데 그 문장에 예컨대 일괄이다, 부분이다 이런 단어가 들어가 있으면 그 말 성립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문장 속에 복합부동산이란 말이 나왔대요. 그런데 그 뒤에 뭐 개별이다 또는 구분이다 이런 말이 붙어있게 되면 그 문장 성립할 수 없는 거죠. 맞아요? 틀려요? 틀리는 거죠. 이것만 가지고도 기초적인 어떤 보기는 한두 개는 없앨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놓고 이제 하나씩 해석해보면 개별평가는요 모든 감정평가의 원칙이에요. 그 말이 뭐냐? 개별로 평가한다는 것은 물건마다 따로따로 평가한다는 게 뭐다? 개별평가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개별평가의 원칙의 예외가 구분평가거든요. 이때 구분평가 나온 때를 보시면 하나의 물건일지라도 가치가 다른 부분은 별도로 평가한다는 말 나와 있습니까? 없어요? 예, 그러니까 구분하여 평가한다는 말은 따로 별도로 평가한다는 말 같잖아요. 오케이? 자, 그러면
제가 그림은 안 그릴 테니까 한번 집중해 한번 들어보세요. 일필지가 있대. 일필의 토지가 있대요. 이 말은 법적으로는 물건이 몇 개? 하나. 필지는 법적 개념이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땅에요. 앞부분은 도로와 연결돼 있대요. 도로에. 근데 뒤쪽 부분은 골목 안쪽으로 들어가 있대. 그럼 상식적으로도 같은 땅이라도 도로에 가까운 땅은 골목 안쪽으로 들어간 땅보다는 값어치가 비싸잖아요. 그렇죠? 오케이? 그런데 따라서 골목 안쪽의 땅과 이 도로에 인접한 땅의 값어치가 다른데 일필지 하나의 물건이라고 해서 그걸 똑같이 평가해 버리면 말이 안 될 거 아니냐고. 오케이? 그럼 어떻게 한다? 일필지, 응? 요게 앞부분, 요게 뒷부분. 그래서 예쁘게 포장하면 전면부, 후면부 그런단 말이에요. 여기 도로, 여기 골목. 그럼 어때요? 요 부분의 값어치와 요 부분의 값어치 다를 거 아니에요. 근데 법적으로 물건이 몇 개? 하나. 그럼 하나의 물건일지라도 가치가 다른 부분은 구분, 별도로 평가한다. 이게 뭐? 구분평가. 아시겠죠? 그래서 예컨대 요 앞부분은 도로에 가까우니까 뭐 제곱미터당 20만 원인데 뒷부분은 골목 안쪽 들어가 있으니까 제곱미터당 10만 원이다. 이렇게 평가를 해야 정확한 평가가 나올 수 있지 않냐 그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럼 이것이 개별과 구분이에요. 근데 나중에 문제를 많이 풀어보잖아요. 그럼 느낌이 와요. 문장 속에 하나의 물건일지라도 이 문장 딱 보는 순간에 아 얘는 구분이야. 구분, 응? 구분 평가란 말이 나와야 돼. 하나의 물건일지라도 이 말은 뭐 다음 말은 예측컨대 뭔가 따로따로 평가한단 말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구분자가 나와야 돼. 그런데 그걸 꼭 비읍을 붙인다. 기억인데 구분, 기억이 들어가야 되는데 비읍, 부분을 붙여요. 오케이? 근데 그게 웃긴 게 뭐냐면 기억과 비읍 그거 한 글자 차도 아니고 초성 하나 차이요. 그럼 잘못하면 헷갈려 죽겠죠? 예컨대 봐봐요. 이렇게 나왔어요. 맛보기 보여드릴게요. 하나의 물건일지라도 가치가 다른 부분은 구분하여 평가하는 것을 우리는 구분평가라 한다. 라고 문장 나왔으면 이 문장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틀리죠? 그런데 그냥 대충 외우거나 했던 분 있잖아요. 뭐가 헷갈리냐면 여기 구분 나오잖아요. 여기 부분도 나온다? 그럼 어때요? 부분은 부분평가다 이래버리면 부분자가 단어가 들어가 있으니까 문장 속에 맞나보다 하고 그렇게 착각들을 많이 한다는 거죠. 오케이? 그러면 저 같으면 처음부터 공부할 때부터 이런 말은 헷갈릴 수 있잖아요. 그러나 요 말은 절대 안 빠지거든. 그럼 저 같으면 아예 처음부터 한 개의 물건일지라도 이 말 나오면 무조건 기억, 구분평가다 라고 외우는 게 정신건강에 이롭습니다. 아시겠죠? 됐죠? 그 다음에 이제 복합부동산 나왔는데 여러분 복합부동산은 어떤 뜻이에요? 제가 뭐 예전에 좀 알기 쉽게 토지 플러스 건물이다 라고 말씀드렸지만 원래 그렇게 간단하게 나오진 않아요. 교과서를 보신다거나 출제된 문장을 보시게 되면 복합부동산이란 법률적으로는 그렇죠? 뭐? 아 그건 복합 개념. 그건 복합 개념이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복합부동산. 복합부동산. 아 지금 그거 지금 말씀 잘하신 거예요.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 그랬다면 법경기 맞아요. 근데 지금 개념자 안 붙이고 복합부동산 그랬죠. 요것은 문장이 이렇게 나옵니다. 법률적으로는 서로 다른 두 개의 물건이지만 그 두 개의 물건이 결합되어 일체로 하나의 물건처럼 이용되거나 거래되는 경우를 우리 학계론에서는 복합부동산 이렇게 말한다 그 말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총론에서
가장 첫 번째 시간이 총론이었죠. 그때 말했던 거 다시 복습해 볼게요. 여기 A라는 토지 위에 B라는 주택이 세워져 있어요. 이때 주택은 정확히 말하면 주거용 건물이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법적으로는 이 토지와 그 토지 위에 세워진 주거용 건물은 하나의 물건, 서로 다른 두 개의 물건. 서로 다른 두 개의 물건. 법적으로는. 여러분 단독주택에 한번 거주를 해보시면 금방 알아요. 우리 주택 매매하죠? 그럼 내가 주택을 샀어요. 집을 샀어요. 그럼 내 입장에선 그냥 집 한 채 샀잖아요. 근데 문서는 두 개 받아요. 토지와 관련된 문서 받고 그 주거용 건물과 관련된 문서 두 개 받잖아요. 이름하여 뭐 토지대장, 뭐 건축물대장 두 개 받잖아요. 이렇게 공적인 문서를 두 개를 받는다는 것은 법적으로는 그 건물과 건물이 세워져 있는 땅은 하나의 물건이다. 서로 다른 두 개의 물건이다. 두 개의 물건이기 때문에 문서를 두 개 받는다니까요. 오케이? 그런데 부동산의 거래라는 입장에서 볼 때는 그냥 집 한 채 사고 판 거지. 응? 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럼 우리가 주택을 거래한다고 할 때는 주거용 건물만 토지와는 별도로 토지와 분리시켜 주거용 건물만을 팔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이해하시겠죠? 따라서 뭐다? 법적으로는 토지와 그 땅 위에 세워진 건물은 두 개의 물건이지만 그 부동산을 매매, 즉 거래하거나 또 그 주택을 이용함에 있어서는 마치 하나의 물건처럼 이용하고 하나의 물건처럼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느냐. 이런 경우를 우리 학계에서는 부동산 학계에서는 복합부동산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오케이? 그럼 예컨대 이게 주택이에요. 이번에 감정평가할 때 그럼 5억으로 평가가 됐대요. 그럼 이때 5억의 가치는 가치를 평가함에 있어서 감정평가사가 주택 가치 따로 토지 가치 따로 이렇게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일체로 보고, 이 말은 이걸 하나의 물건으로 보고 5억이라는 가치를 평가했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일괄평가라고 합니다. 일괄하여 평가한다. 하나로 놓고 하나의 물건으로 보고 평가한다 그 말이에요. 토지 따로 건물 따로 평가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아시겠죠? 예. 따라서 복합부동산을 감정평가할 때 그 원칙은 일괄평가함이 원칙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 그런 경우 있잖아요. 요번에 우리 주택 가치가 5억으로 평가가 됐는데 나는 이 중에서 5억 중에서 땅 값어치가 얼마인지 정말 궁금하더래. 오케이? 그럴 때 이 토지만의 가치가 얼마일까 궁금할 때가 있잖아요. 5억 중에서. 오케이? 근데 이 토지는 복합부동산의 일부분이죠. 이 전체가 복합부동산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 토지는 복합부동산의 일부분이죠. 그러므로 복합부동산의 일부분에 대한 가치를 평가하는 게 바로 뭐다? 부분평가다. 그러니까 토지와 건물 합한 가치가 5억일 때 그 5억 중에서 토지만의 가치가 얼마인가 평가하는 것은 복합부동산의 일부분의 가치를 평가하니까 뭐다? 부분평가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따라서 최소한 비읍 부분이 나왔다면 당연히 그 앞에는 복합부동산이란 말이 나와야지 하나의 물건이란 말이 나와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이해하시겠죠? 자, 그렇게 보실까. 근데 맨 아래에 보면 독립평가 나오는데요. 독립평가는 한마디로 말하면 나지상정평가라고 보시면 돼요. 나지상정평가. 근데요, 이것도 문장을 잘 보시면 느낌이 와요. 만약에 어떤 땅이 처음부터 나지였다면 나지 평가하면 되지 상정이란 말을 붙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뭐뭐로 상정한다는 것은 그걸로 봐준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그러면 현재 이 토지의 상태는 나지이다 아니다. 나지가 아니니까 나지로 보고 평가한다는 말을 쓰는 거죠. 오케이?
따라서 독립평가는 나지상정평가다. 이 말의 뜻은 현재 이 토지는 나지이다, 건부지이다. 나지가 아니니까 건부지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건물이 없는 땅이 나지면 건물이 세워져 있는 땅이 건부지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 말이죠. 독립평가란 어떤 토지가 건부지임에도 불구하고 이 땅이 나지라면 얼마의 가치가 있느냐라고 평가하는 게 바로 뭐다? 독립평가다. 그럼 봐봐요. 나지라면이죠. 면, 뭐뭐라면 영어로 if죠. if는 뭐예요? 조건이죠. 그래서 독립평가는 일종의 조건부 평가에 해당한다. 이런 식의 말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따라서 독립평가란 말 나올 때 절대로 쓸 수 없는 말, 현황평가란 말은 쓸 수가 없겠죠. 왜? 현황평가는 현재 상황인데 이 땅 현재 상태는 건부지죠. 근데 나지로 보고 평가하는 거죠. 따라서 절대로 현황이란 말 쓸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 놓고 오른쪽으로 넘어와 보시면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이란 말이 나옵니다.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 그런데요, 여러분. 이게 교과서에 나중에 보시면 굉장히 어려운 말들의 연속이에요. 근데 아주 가볍게 이해를 하고자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떤 집이 있건 뭐 상가가 있건 공장이 있건 간에 그런 부동산의 값어치는요. 부동산 자체의 어떤 그 기능이나 문제하고도 관련이 있겠지만 주변의 다른 부동산의 영향을 받기도 하잖아요. 무슨 말이냐? 예컨대 최고급 아파트가 있어. 근데 그 주변 지역에 묘지가 있대. 그럼 어때요? 가치가 어떻게 돼요? 떨어지죠. 주변에 화장장이 있어요. 쓰레기 소각장이 있어요. 가치가 어떻게 돼요? 이때 이 부동산 가치가 떨어지는 건 그 부동산 자체의 하자나 문제 때문이 아니라 외부적 환경의 영향 때문 아닌가요? 그래요? 그 우리가 어떤 물건 부동산의 가치를 평가함에 있어서는 그 부동산 자체를 분석하기 전에 그 부동산 가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외부 환경에 대한 분석을 선행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뭐다? 이때 지역 분석은 한마디로 말하면 그 물건 가치, 그 부동산 가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외부 환경에 대한 분석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런데 이에 비해서 개별 분석은 그 물건에 대한 분석이다. 자, 여러분, 이번에 새롭게 신축된 고급 아파트가 있대요. 그런데 그 주변에 다른 아파트들은 모두가 지어진 지 30년 이상 된 중고 아파트들로 둘러싸여 있대. 그러면 이번에 세워진 최고급의 신축 아파트는 주변의 중고 건물 등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가치보다 낮아요, 높아요? 낮아지겠죠. 이런 것들을 분석하는 걸 뭐라고 한다? 지역 분석 그래요. 그 다음에 그 아파트 자체에 대한 분석, 이 물건의 기능이 어떻고 지어진 지 얼마 됐고 주변에 뭐 이런 조건이 어떻게 돼서 이 물건 값어치가 얼마다 라고 분석하는 게 뭐다? 개별 분석이다. 오케이? 그러니까 합치면 뭐가 돼요? 어떤 부동산 있죠? 그 부동산의 가치를 평가함에 있어서 그 부동산 가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외부 환경을 분석하는 걸 지역 분석이라고 하고 그 지역 분석의 결과를 바탕으로 그 물건 내부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지는 걸 뭐라고 한다? 개별 분석이라 한다. 오케이? 그러면 여러분이 이 감정평가사 또는 감정평가하는 입장에서 볼 때는
그 물건에 대한 분석을 먼저 하실 것 같습니까? 아니면 그 물건 가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외부 환경에 대한 분석을 먼저 하실 것 같습니까? 오케이? 외부 환경에 대한 분석을 먼저 해야 되겠죠. 그래서 어떤 말 나온다. 일반적으로 지역 분석은 개별 분석에 선행한다 있다고 말이 나오는 거예요. 됐습니까? 예.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예컨대 그 학교에서 조금 이제 말썽을 부리는 그 학생들이 있으면 면담을 이제 교사 선생님들이 하시잖아요. 그럼 뭐부터 파악합니까? 일단 걔하고 면담하기 전에 탐문이나 또는 어떤 학적 부등을 통해 가지고 집안 환경이 어떻고 주로 어떤 애들과 어울리는가부터 먼저 판단해요. 파악해 놓고 그 다음에 얘 자신의 어떤 문제는 없는가를 상담을 통해서 파악을 하지 않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일단 환경을 먼저 분석하고 그 다음에 그 물건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오케이? 그러면 지역 분석이 개별 분석보다 먼저 이루어진다는 말을 바꾸면 개별 분석은 지역 분석보다 나중에 이루어지는 게 일반적인 거 아닙니까? 그래요? 따라서 지역 분석이 나오면 개별 분석보다 선행한다고 나올 것이고 개별자가 앞에 나오면 지역 분석보다 후행한다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요? 외우는 게 아니에요. 조금만 생각해보면 당연한 말들을 뭘 문장을 그렇게 외우려고 시간 낭비하고 머리가 아파지고 코피가 터진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지역 분석의 뜻이 그렇죠? 근데 지역 분석의 목적이 뭐냐면 얘는 표준적 이용과 가격 수준의 판정에 그 목적이 있다라고 해요. 근데 개별 분석은 최유효 이용 그리고 구체적인 가격 판정에 그 목적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표준적 이용이란 말의 뜻이 뭔가라고 보았더니 표준적 이용이 무슨 말일까요? 일반적인 이용. 예컨대 그럼 농촌 있죠? 농촌. 그럼 농촌의 부동산은 모두 농업용인가요? 농촌 지역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시골 마을에 있는 건물이나 무슨 땅 같은 경우는 모두 농업 용도로만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몰라요? 아니, 시골이라서 상가 없어요? 마트 없어요? 아파트 없어? 있잖아요.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서 표준적인 뭐냐면 시골이라고 하더라도 상가도 있고 주거용 건물도 있지만 농촌이라면 대부분의 부동산은 농업 용도로 이용되고 있지 않니? 이걸 표준적 이용 그래요. 그러니까 표준적 이용은 대부분의 이용 또는 일반적인 용도 이런 뜻이에요. 그럼 예컨대 우리가 공법에서 배우면 왜 뭐 상업지구, 뭐 주거지구 이렇게 막 지역지구 구분하잖아요. 그러면 상업지구라고 하더라도 준자 붙여가지고 말이에요. 가끔 가다가 이렇게 뭐 주거시설이 있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상업지구 그러면 대부분은 그 지구에 있는 부동산은 무슨 용도다? 상업용도 아니야 그 말이죠. 그래서 대부분의 용도 그걸 뭐라고 해요? 표준적 이용. 선생님 이 동네는 말이죠. 대부분 이 상가 건물이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상업 용도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이걸 뭐라고 한다고? 표준적 이용이라고.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 일대의 상가는 대부분 10억 내외의 가격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그것을 가격 수준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가격 수준. 가격 수준을 우리가 아는 말로 바꾸면 가격대. 야, 이 동네는 상가 등이 어느 정도의 가격대가 형성되고 있냐? 이걸 가격 수준이라 말한단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이걸 예쁘게 포장하면 표준적 이용이니 가격 수준의 판정이니 그런 말 쓰겠지만 우리가 아는 말로 바꾸면 야, 이 동네 건물들은 주로 어떤 용도로 이용되고 가격대가 얼마쯤 되냐? 이거 아니냐고. 이걸 파악하는 게 뭐냐고. 지역 분석의 목적이다. 오케이?
그래 놓고 개별 분석은 그 물건에 대한 분석 아니에요. 그럼 이때 이 동네에 뭐 5층짜리 상가 건물이 10억 원 내외의 가격대가 형성이 되고 있다라고 할 때 이 대상 부동산, 평가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이 10억 2,500만 원이다 라고 말했다면 이건 구체적으로 이 부동산 가격을 구한 거 아니에요. 그게 뭐다? 구체적 가격 분석, 이게 뭐 개별 분석의 목적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리고 최유효 이용의 뜻이 뭐라고 있어요? 여러 가지 용도 중에서 가장 바람직한 용도, 가장 많은 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 용도를 최유효 이용 그랬잖아요. 오케이? 그러면 이 동네가 거의 대부분 상업용으로 이용된다 할지라도 이 물건은, 이 부동산은 오히려 주거용으로 이용될 때 가장 바람직하다, 가장 많은 이익을 가져올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상업용이 표준적 이용이고 주거용이 최유효 이용이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해하시겠어요? 오케이? 그것이 바로 뭐다? 개별 분석이다. 이제 이게 원래 뜻인데 이게 나중에 정 이해가 안 가면 그냥 어떻게만 지역 분석은 환경에 대한 분석이니까 당연히 뭐다? 구체적 가격이 아니라 가격 수준, 최유효 이용이 아니라 표준적 이용의 판정에 그 목적이 있다라는 식으로 암기를 해 놓는다 하더라도 그리 어렵지 않게 문제는 맞출 수 있어요. 물론 그 허점을 노려서 살짝 바꾸면 또 힘들어지겠지만 대부분 그렇게 안 바꾸니까 크게 걱정할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나중에 보면 이런 암기법도 있어요. 선지표, 후계체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 그게 뭐냐? 외우려고 하지 말고 들어나 봐요. 선지표가 뭐냐면 지역 분석이 선행하며 표준적 이용의 파악에 목적이 있다. 선지표. 오케이? 그 다음에 후계최. 그러니까 개별 분석은 후행 분석이며 최유효 이용 파악에 그 목적이 있다. 이래서 앞글자 따가지고 선지표 후계체라고 기억하는 법도 있어요. 그러나 대단히 위험한 암기법이에요. 왜? 나중에 보면 이것 말고도 내용이 되게 많은데 그 다양한 내용 중에서 꼴랑 2개, 선행분석, 뭐 그 다음에 뭐예요? 최유효 이용 뭐 이런 거 2개지만 가지고 그 암기법을 개발했기 때문에 나머지 가지고 지문이 구성되면 못 맞춰요. 다만 심리적인 위안은 될 수 있겠죠. 선지표 후계체 알면 맞출 수 있겠지라는 심리적 위안은 될 수 있지만 실제로는 문제 못 맞춥니다. 아시겠죠? 나중에 설명드릴 때 다 정확히 알아두시면 돼요. 근데 이 정도면 공식이 아직 없잖아요. 공식도 없고 뭐 계산 이런 거 없잖아요. 이런 것들은 계속 반복해서 쓰고 읽고 말해보면 맞출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틀려버렸다? 가망 없어요. 이런 걸 틀리면. 물론 지금 나중에 수업 들어가면 살이 좀 더 붙여지긴 하겠지만 기본 구조 뼈대는 안 바뀌거든. 이거 똑같거든요. 여기에 살만 붙이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맞춰줘야 돼요. 나중에 3방식 가면 방법이 얼마나 많고 듣도 보도 못한 표현들, 뭐 계산 공식 더럽게 그거는 맞출 수가 없어, 솔직히. 그건 맞출 수가 없어요. 근데 그거 못 맞춰도 2문제 포기되는 거예요. 근데 어차피 계산 문제는 간평이 아니고 다른 데 나와도 계산을 못 하거든요. 현장 가시면. 그럼 결국 어려운 2문제 중에서 한 문제가 계산이야. 그럼 결국 포기해도 결국 뭐다? 포기되는 문제는 한 문제밖에 없는 셈이에요. 그럼 다른 거 더 열심히 해서 서너 문제 더 맞추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대단히 고생하셨고요. 다음 주 이 시간에 나머지 간평 3방식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서 최종적인 마무리를 짓고자 합니다. 수고하셨고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